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총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당 안팎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자연스럽게 개혁 공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어떻게 개혁 공천을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이후 후보검증위원회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이 차례로 꾸려지면 당은 내년 총선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입니다. 당의 총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두 의원은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초선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갖고 지도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 공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공천을 선택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승리와 연결될 수 있고 쇄신을 요구하는 당 내외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았는지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개혁 공천 요구가 지역위원장 중심의 호남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도 관심의 하나입니다. 쇄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외부 공천위원과 정량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그 유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천 룰을 적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공천의 어떤 기본적인 지향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등판할지 나선다면 어떻게 쇄신 요구를 담아내고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이뤄낼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우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이 광주에서 전략공천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우섭 전 기획관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기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략공천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기획관은 지역 당원의 동의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전략공천을 실행할 경우 4년 전의 실패가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4주차에 수집된 표본 검체 34건 중 1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 유형은 겨울철 국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작년보다는 2주 정도 일찍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예방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날이 흐리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새벽 사이 우리 지역에 비가 지났는데요. 지금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아직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가운데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오전 중에 모두 거치면서 날은 점차 맑게 개겠습니다. 날은 맑아지겠지만 공기는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10월의 때 아닌 황사가 기승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 이 영향으로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의 황사는 참 드문 일이라서 변동성도 크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상무지구는 차량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위치 선정이나 수익성 등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자칫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상무지구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빈 공간 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상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상가에서 기본적인 그 주차 공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다음에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뭐 여기 관계
관계자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서구청은 재작년 용역을 거쳐 치평동 광명 메이로주 인근에 위치한 공영부지에 예산 36억 원을 들여 45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와 불법 주정차 빈도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해당 부지 적합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지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 설치 대수에 비해서 주차 수요를 판단한 결과 마이너스 460대가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구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상무지구의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롯데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 교통 관련 기초조사를 보면 상무역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보다는 운천저수지에서 롯데마트 방향의 도로가 차량 통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나타난 공영주차장 수익 분석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해마다 4억 7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돼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금호지구 공영주차장은 고작 6, 7천만 원의 운영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에 4억 9천만 원 너무나 거품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서구청이 선정한 주차장 부지 근처에는 대형 사설 주차장 2곳이 있지만 공실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예산이 배정된 만큼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혈세 낭비 사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아시아 유럽 도시 간 문화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에서 21세기 도시의 힘은 인구나 면적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며 문화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창의산업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신 발전시키고 아시아 유럽 도시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에는 아시아와 유럽 등 14개 나라의 시장들이 참가했습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에 대해 문화 관련 단체들이 반문화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 등 문화 관련 단체들은 이병훈 부시장의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화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후임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부시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이 12.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고 김재규가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인 오늘은 탕탕절이라며 기억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로 부른 데 대해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좌파 일베의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신조어라고 생각해 게시물을 올렸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관계기관이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발판은 움직였지만 핸드레일이 멈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핸드레일 장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물질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있는지 점검을 벌였습니다. 핸드레일의 목적이 찾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잡고 가는 보조 역할인데요. 검사 기준에 정해져 있는 그 힘 견디느냐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차 조사 보고서와 에스컬레이터 시공 도면 등을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계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최종적인 그겁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당분간 북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온 뒤 업무상 과실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문화연대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주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클럽 업주 52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중개축에 관여하고 건물 정기점검을 허위로 한 공동업주와 점검 대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복층 구조물을 변경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3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센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노동자와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이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은 정작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데다 임금은 8년째 동결. 센터 직원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센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사실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고용 불안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걸림돌입니다.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데 이게 대개는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보면은 사실 이런 노하우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계약 연장 문제로 파행을 빚었지만 사업을 맡긴 안전보건공단과 수탁기관인 조선대학교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끊길지 내후년에 끊길지 사업에 대해 영속성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 떠나라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점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의 정규 축하 관련 문제는 운영기관의 결정사항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한 해 7,000명의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시작한 정보사업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위스탁 기관의 무책임 때문에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주시가 관련 기관들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은 인공지능 분야 제품 상용화와 전문 인력 파견 등의 업무에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교류 행사에서 연내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낙상 방지 기술이 광주 상공회의소의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업체로 헬스케어 전문 업체인 토마토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업체와 함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토마토 헬스케어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환자의 상태를 인공지능이 확인해서 낙상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남서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 제품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개관한 지 1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규모가 큰 전시회나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의 마이스 산업을 이끌었는데요. 정종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스 산업 국제 전시회나 국제회의 같은 행사들을 말하는데요. 마이스 산업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이스 산업이란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그리고 이기비션의 약자인데요. 회의, 그리고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네. 이벤트 등을 일컫는 말로서 관광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고 효과가 많다고 알려진 전시 컨벤션 산업 분야를 일컫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개관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성장 측면에서 우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이제 마이스 산업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함께 성장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노벨 평화상 광주 대회, 그리고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 등 수많은 국제 행사가 개최되면서 광주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장 가동률을 확보하고 있고 매년 약 1,500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서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내실 있는 성장과 함께 광주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제2전 시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확정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국내 컨벤션터 신축 및 중축이 가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국제 전시장 수준인 2만 제곱미터 전시 면적을 확보를 위해서 야외 주차장 부지에 제2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2 전시장 설립에 대비해서 대형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전시회도 규모를 키우거나 내실화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제2 전시장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주변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국제 행사를 열기에는 그런 것을 열 만한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대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광주 마이스 산업은 지난해 7월에 지정됐죠. 김대중 국제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2전시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호텔이나 쇼핑, 문화시설 등 주변 부대 시설까지 겸비한 마이스 복합타운을 구축해야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관광, 음식 문화, 방문객 서비스, 교통,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마이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과 마이스 관련 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김대중 센터도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마이스 교육,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지역 전시 주최자 육성 프로그램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은 취임 1년 정도가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지난해 11월에 취임하면서 광주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의 차별화, 브랜드화, 국제화, 융복합화, 질적 성장, 지역 산업 발전의 기여 등 6가지 경영혁신 키워드를 제시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명실상부한 혁신과 글로벌 소통의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광주 마이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정종태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만 높을 뿐 각종 인구 지표는 최악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의 인구정책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대문 앞에 금줄이 걸렸습니다. 새끼줄에 드문드문 숯을 끼워 넣고 길쭉한 한지, 솔잎 가지를 꽂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단층을 조카해주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100가구 200여 명 남짓 살아가는 동네 주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층. 아기 빨래가 마당에 걸려있는 것 자체가 동네 경사입니다. 요즘 농촌 현실이 아기 울음소리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아기 울음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다는 거. 전남은 주민 평균 연령이 45세로 평균 36세의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늙어 있는 곳.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국 두 번째라는데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5,000명에서 지난해 11,000명대까지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남군마저도 출산율 감소세는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화순, 구례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저희 지역의 9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151명입니다.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22개 시군 중 18곳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인구 비율 전국 최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전국 최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전국 두 번째, 지방 소멸 위험지수 전국 최악. 각종 인구 관련 지표는 전남형 인구정책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군부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 드론 종합교육시설 온빛누리 드론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광주시와 제31 보병사단은 31사 사령부내에서 온빛누리 드론센터 준공식을 갖고 드론 축구 경기와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온빛누리 드론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원으로 승인을 받아 서남부권의 드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이진빈 총재와 회원들이 광주 남구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83개 클럽 3,4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이 지구는 불우노인과 노숙자 등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지역 이정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현 의원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광주 전남은 청년 26가구, 신혼부부 51가구가 공급되는데요. 청년들은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집기가 갖춰진 주택으로 공급되고 신혼부부는 아파트도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산마을에 있는 아싸 공중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수여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아싸 공중화장실은 빈집을 개조해 만든 공중화장실로 한옥 구조의 특색을 살렸는데요. 마을 사진과 손때 묻은 소품 등을 활용한 경관 조화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엄마의 삶을 시작하는 30, 40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의 진솔한 마음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심리상담 워크숍과 인문학 강의, 영화 82년생 김지영 감상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즘, 예술은 어떤 감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도안을 만들어 시실과 날실로 작품을 완성하는 윤현유 작가의 전시 재현의 재현이 11월 7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립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작품들을 통해 감동과 따스함을 선사합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엔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아직 구름이 끼어있는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구름은 모두 걷히겠고요. 날은 맑아지겠습니다. 날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겠습니다. 이때 아닌 10월의 황사가 기승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지역이 많겠고 이 영향으로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이 가득 끼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은 12.8도, 해남 7.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남 내륙 지역은 4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